안녕하세요. 해외 주간 뉴스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배달하는 페이퍼보이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페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페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은 화폐 발행권과 금리 조절이라는 수단을 통해 물가와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앙은행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세 가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관 각각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과는 다르게 민간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화폐 발행권과 금리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폐 발행권은 다른 나라의 화폐 발행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어서 한국이 원화를 미친 듯이 찍어내면 원의 값어치는 그야말로 떡락할 것이고 세계 시장에서의 구매력은 감소할 것입니다. 반면 달러화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찍어내더라도 그 값어치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의 화폐 발행권은 50원 정도 원가를 들여서 1200원짜리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 있는 동화에서나 나오는 요술방망이와 같은 엄청난 권력입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니까 페드도 3월부터 행동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3월 3일에 기준금리를 1.75%에서 1.25%로 0.5%포인트 나름 파격적으로 낮췄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3월 3일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당연히 우리도 예상하고 있는 변화였고 이것보다는 더 큰 걸 줘라 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불만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 정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안 있죠. 3월 14일에 바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페드가 하는 거 보면 자꾸 뒤늦게 따라가기만 하고 선제 대응은 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내 마음에 안 든다. 자꾸 열받게 하면 제롬 파웰 자를 거니까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트럼프가 실제로 제롬 파웰을 자를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롬 파웰 의장도 밥줄이 끊길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조금씩 더 파격적인 대응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저 말을 하고 하루 후인 3월 15일에 제롬 파웰 의장은 기준금리를 0.25%로 1%포인트 낮추는 빅컷 카드를 활용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격적인 빅컷 이후에 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발표를 3월 23일에 하는데 페드 긴급회의 이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시장 기능을 원활히 하고 통화정책이 금융부문까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필요한 만큼 국채와 MBS를 사들이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in the amounts needed라는 표현인데요. 필요한 만큼 사겠다는 겁니다. 얼만큼 사겠다라는 액수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돈을 열심히 찍어내서 시장에 무제한적으로 풀겠다는 사실상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한테 전화해서 Done a really good job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트럼프가 임기 내내 파웰한테 불만을 표출했던 걸 고려하면 트럼프가 지금 파웰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말 좀 잘 듣고 자기 일 잘하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페드의 충격적인 행보에 대해서 불안한 시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개 살펴보면 NYT는 이 기사에서 페드가 올인을 했다는 표현을 하고 WSJ 같은 경우에는 페드가 더 이상 가지고 있는 총알이 없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큰 충격이 나오거나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더 이상 페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시장에서 나오니까 제롬 파웰도 정말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26일에 MBC 투데이 쇼라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아침 쇼들 중 하나에 출연하는 대책이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페드의 의장들이 이렇게 TV쇼에 출연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페드 자체가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드의 의장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TV쇼에 직접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2000년 이후에 페드의 의장이 TV에 출연한 건 벤 버냉키 의장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 벤 버냉키 의장이 TV에 출연한 것도 2009년 리먼 사태 때뿐인데요. 어쨌든 제롬 파웰 의장은 TV쇼에서 미국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말들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페드의 어미니션, 즉 탄약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규제 완화, 새로운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페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양적 완화와 기준금리 카드는 이미 다 사용한 상태지만 어떻게든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페드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실물 경기의 타격이 너무 큰데 몇 가지 자료들을 정리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페드가 사실상 올인을 선언하고 가지고 있는 대책들을 시장에 다 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진짜 대재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주식시장의 인덱스들인데요.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최근 반등을 하다가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5% 정도 동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변동성 지수인 빅스도 잘 가다가 금요일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시장에 있는 우리 같은 심약한 개미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최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저점이라는 생각에 주식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이번 주 하필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서 다음 주에 투매 물량으로 인해 지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살펴볼 지표는 고용지표와 WHI라는 지표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지급 신청이 328만 3천 명이었다고 발표했는데 이 수치가 얼마나 미친 수치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프가 진짜 수직이죠? 이 그래프는 1970년부터 나와 있는데 역사상 이 정도의 상승은 없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그래프는 여기 있는데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최악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실업수당 지급 신청이 66만 5천 명밖에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도 현재 인원이 5배 정도나 된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 328만 3천 명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리랜서들, 자영업자들, 긱워커들은 이 통계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경기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328만 3천 명이라는 숫자도 비인간적인데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 수치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승인되기 이전에 나온 수치라서 과장됐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실업률이 3.5%였는데 이게 미국 역사에서 지난 50년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의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실업률 수치는 금방 5.5% 정도까지 다다랐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이 수치가 곧 13%까지 갈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름부터 생소한 WHI라는 지표는 The Waffle House Index인데요. 와플하우스 지표는 미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 상황에서 전국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와플하우스 매장의 영업 상황에 따라 특정 지역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만든 지표입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 직원들이 실제로 와플하우스 지점에 전화를 걸어서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에 피해 정도에 따라 지표를 다음과 같이 색깔로 구분합니다. 피해가 크지 않은 와플하우스는 녹색으로, 정상 영업하지만 메뉴를 제한할 경우 황색으로, 피해가 극심한 경우 적색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데요. 와플하우스는 24시간 영업하면서 각종 재난 상황에도 비상 운영 매뉴얼을 통해 최대한 매장 문을 여는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위기 상황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158명을 죽이고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힌 허리케인이 지나간 직후에도
와플하우스들은 정상적으로 영업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로 튼실하던 와플하우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적색 경고등을 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매장의 20%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판매량은 7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소매상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을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매상들의 부진, 그리고 엄청난 실업률은 소비를 줄이고 내수 경기를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조 달러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책과 페드의 올인 게임이 향후 망가진 내수를 어느 정도나 회복하는지가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생각해보면 서브프라임 부실이 드러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특정한 모멘텀, 바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지수가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수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떠한 부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수가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경기 침체는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유가 폭락으로 인한 측면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큰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에서 셰일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부실이 이번에 한꺼번에 터지게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정답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 수많은 리스크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장을 겪으면서 어차피 넌 못하니까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워런 버핏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금을 들고 관망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는 굉장히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가 이겨내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